안녕하세요. 이필상입니다. 오늘 저희 미래셋 자산운용 웹세미나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관련돼서 최근의 트렌드, 투자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중국의 산업들을 많이 다뤘었죠. 바이오텍, 클린 에너지, 태양광, 클라우드, 헬스케어 텍, 핀텍 등등 다뤘고요. 배터리는 저희가 이전에 많이 다뤘습니다만 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가 웹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예 별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미래셋 글로벌 투자 라이브라는 이름 하에서 이런 시리즈 하에서 저희가 미래셋이 보유하고 있는 최강의 운용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서 여러분께 글로벌 투자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콩에서 아시아 리서치 본부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중국 펀드 및 아시아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요 트렌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너무 많아서 오늘 사실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40분 정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모델 전기차 모델들이 참 많아졌어요. 예, 2020년 들어와서 살만한 마케팅할 만한 매력적인 전기차 모델이 참 많아졌다. 이게 바로 지난 2020년 특히 하반기의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모델들을 제가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 여기 적어 놨는데요. 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BYD, 샤오펑,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니오, 테슬라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링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소형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몇 개 모델을 제가 오늘 뽑아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BYD의 모델 한입니다. 지난해 2월에 출시가 됐고요. 예, 이와 같은 모양을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좀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BYD라는 기업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상당히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모델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놀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스펙입니다. 물론 스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그 상품성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행거리, 충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6km가 나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휠 베이스가 2,920mm. 이것도 굉장히 넓은 거예요. 휠 베이스가 크다는 얘기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제로백이죠. 가속력 그 측면에서는 4초 미만까지 도달을 합니다. 이건 스포츠카에 준하는 넘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격대가 4천만 원 정도예요. 보조금을 받으면 3,5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스펙인데요. 이렇게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제가 아 비슷한 가격대의 내연 자동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요타의 캠리, 그쵸? 그 다음에 혼다 아코드,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파사트, 이런 모델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스테디셀러들 모델입니다. 가격대가요 비슷합니다. 오히려 한보다 비싸죠. 비싼 가격입니다. 보조금 때문에. 근데 휠 베이스도 그렇고 보세요. 휠 베이스는 차이가 좀 나죠. 그 다음에 가속력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네, 보통은 8초 이상을 기록을 합니다. 제로백이 아코드가 좀 낮은 편인데 8초를 상회를 합니다.
그리고 파워, 그러니까 마력이죠. 출력을 비교해 봐도 역시 BYD 한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다만 BYD 한이 약점이 있다면 바로 주행 거리입니다. 600km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 기관차들은 대부분 900km, 1000km를 가는 차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BYD가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류의 KPI들에서는 BYD가 앞선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가격대에. 참고로 이 모델들은 다 소위 말해서 D급이죠. D 세그먼트의 차량들인데 그것과 견주어서 스펙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스펙만 말씀드리면 오해가 많아요. 이게 스펙으로서 파악하기 어려운 장단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스펙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BYD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400km 정도의 주행거리, 그다음에 뭐 제로백도 의미가 없는 수준, 뭐 10초가 넘는다거나 이 정도의 차를 만들었었는데 올해 지난 2020년 들어와서 전혀 다른 종류의 차를 내놓은 것이죠. 네. 근데 이게 BYD만의 일이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스타트업들, 다른 회사들도 좋은 모델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이게 테슬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테슬라를 언급한 이유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2020년 1월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난 하반기에 가격을 어, 미국 공장에 비해서 30% 낮춰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생산하는 모델 Y 역시도 미국 공장에 비해서 30%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중국 시장에서만 연 50만 대를 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난해 판 게 50만 대예요, 글로벌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거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거죠. 왜냐? 가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배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했을 때 원가가 낮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렴한 인건비, 뭐 저렴한 부품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테슬라가 배터리를 기존의 삼원계가 아닌 인산철 LFP 계열의 배터리를 채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또 제가 나중에 할게요. 세 번째 모델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야말로 정말 재밌는 거예요. 아마 한국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중국의 조인트 벤처 자동차 회사 중에 우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GM이랑 사익이랑 상해기차죠. 그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내놓은 홍광 미니 EV라는 차가 있어요. 이거는 스펙을 보면, 너무, 진짜 이거는, 이게 너무 낮은 수준의 것들이죠. 주행거리가 170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2020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냐하면 판매가가 엄청 낮거든요. 예, 600만 원 정도. 이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이 탑재량이 주행 거리가 400km를 못 넘으면 아예 보조금이 없거든요. 중국에서. 배터리는 14kW를 탑재를 했고요. 판매가가 6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싸니까 월 2만 대 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와, 전기차로 하이엔드 프리미엄 차도 만들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 극단의 차도 만들 수가 있구나. 600만 원 정도의 차가 수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도시 외곽, 그 다음에 시골 지역.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인구의 50%가 농촌에 삽니다. 농촌에 산다는 얘기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기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동 반경이 좀 넓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읍내에 나간다든지 뭐 시장에 간다거나 이럴 때 한 뭐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어떤 운송 수단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대중교통 수단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어필하는 프로덕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보셔야 되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우리의 이제 홍광 모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슬라 모델 S 이런 거 말고 혹은 니오 말고 이런 모델이야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포텐셜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죠.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데 니오라는 회사인데 주가는 뭐 이미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 모델이 꽤 인기가 많아요. 이게 되게 여전히 아주 니치 마켓의 소량의 판매량에 불과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모델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너 그 파운더에 대한 아우라, 그다음에 텐센트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면서 이게 약간 어떤 중국의 테슬라 같은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요, 좀 재미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배터리 할부 모델이라든지 배터리 소환 모델,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난주에 그 니오 데이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 모델을 2022년 말에 출시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고체라고 하면 저희가 일본 도요다나 이런 기업들의 독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니오라는 스타트업이 전고체를 하겠다고 나온 상황이죠. 이게 꽤 앞서가네.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시도하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배터리 할부 모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반면에 이렇게 좋은 모델들이 많아졌는데 반면에 기존의 대형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좋은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테이블에서 제가 설명을 아까 그냥 건너뛰었는데 도요타라든지 아우디라든지 BMW, 벤츠 이런 애들이 전통 완성차 강자들이 전기차 모델을 내놨어요. 하지만 주행 거리나 뭐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CHR EV 같은 경우에는 뭐 400km를 간다거나 그렇죠. BYD는 지금 600km까지 나가는데 전기 모터도 뭐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고 도요타뿐만 아니라 BMW, 벤츠도 그 본인의 어떤 프리미엄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게 상품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 모델에서 고전하고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은 있습니다만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이 기존의 완성차 그룹들이요. 아직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용 플랫폼이 있어야만 전기차가 갖고 있는 매력을 10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요. 애매모호한 포지션의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의 매력이 뭡니까? 아마 이제는 이 전기차를 타본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홍콩에 있고 뭐 아무래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데 우선 가장 느끼는 것은 전기차를 탔을 때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거. 그 이유는요. 엔진이 보통 내연기관차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앞에 있잖아요. 그쵸? 아, 앞 트렁크 쪽에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근데 전기차는 보통 배터리를 밑에 깔죠. 그러니까 오버행을 줄이면서 안에 휠베이스를 확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터리가 밑으로 깔리면서 기본적으로 차가 안전해져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복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코너링도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이런 특징은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갖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도 전기차들은 안전하고 웬만하면 안전 등급은 거의 최고 등급을 받고요. 코너링 좋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은 태생이 럭셔리예요. 예. 이런 퍼포먼스들을 다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속력 굉장히 좋고요. 웬만하면 제로백이 5초 미만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전기차가 갖고 있는 매력을 기존의 플랫폼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 우선은 여기 인제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경우이고, 뭐냐면은 이 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쓸데없는 공간은 많이 있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용 플랫폼에서 만들면 그냥 바닥에다 깔면 되는 거죠. 충분히 많은 양의 배터리를 깔 수가 있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까냐에 따라서 그 차의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엔진차 플랫폼, 내연기관 플랫폼을 쓰면 이런 장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기존의 왕선차 그룹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지 않았는지, 이유가 있죠. 뭐 내부의 저항, 또 외부의 저항, 그다음에 리더십 부재. 이 관련된 내용은 조금 설명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역시도 이 변화를 알고 있죠. 저희보다 더 빨리 압니다. 기업에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훨씬 더 어 뭐랄까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내부의 어떤 알력 관계라든지 외부와의 협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늦는 것인데, 이제 드디어 인제 변화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폭스바겐, 현대차, 지리그룹 같은 일부 완성차 그룹들이요,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2021 년이 전기차 전국 시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트업들도 좋은 모델을 이미 내놨고 더 내놓을 거지만, 기존의 대형 완성차 그룹에서도 괜찮은, 드디어 매력적인 전기차들 내놓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다. 임플리케이션은 배터리는 정말 좋겠다입니다. 예, 배터리 산업은 고도 성장으로 들어서겠다라는 것이죠. 예, 모든 회사들이 지금 전기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기차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터리가 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이 우리가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올해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중요한 성장 산업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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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자동차 리뷰 유튜버 같다라는 그 코멘트를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순수하게 순수하게보다는 저는 이제 주식 관점에서, 기업 분석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 네,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업을 보면 보이는 게 또 많습니다. 예, 오히려 세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어쩌면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저는 기업과 산업 간의, 기업들 간의 경쟁 환경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측면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 인산철 LFP 배터리의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란 말을 표현을 했냐면요, 특히 한국 분들한테 이게 조금 와닿으실 거예요. 한국 분들에게는 리튬 배터리라고 하면 삼원계만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리튬이죠. 리튬이 기본이 되는데 양극재를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출력이 높아집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산철 계열의 배터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코발트를 안 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인산철 배터리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출력이 안 높거든요. 예, 에너지 밀도가 낮거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삼원계에 의해서 대체될 거라고 많이들 보셨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LFP 배터리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어요. LFP 배터리가 꽤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하겠다는 확신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BYD 모델 한이 저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데, 그 BYD 한이 채택하고 있는 배터리가 LFP입니다. 인산철이에요. 테슬라 모델 3, 아까 가격 엄청 깎았다고 했잖아요. 자동차 업계에서 가격을 30% 깎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인산철 배터리를 썼기 때문입니다. 예, 부분적으로. 물론 중국의 공장에 생산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애플. 애플이 전기차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인산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시장의 전문가들 추측이 그렇습니다. 예, 이 애플조차도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약간 먼 얘기인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산철 배터리가 꽤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차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인산철 배터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CATL과 BYD 혹은 뭐 고션 정도 이 정도의 기업들이 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때 중국 산업을 말씀을 드릴 때 꽤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활된 이유는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가 화재가 너무 많아요. 예. 사실 현대차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니켈을 많이 쓰면 불안전해지고 화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삼원계에는 불가피하게 코발트를 쓰게 되는데 이게 코발트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 60% 정도가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게 국가리 컨트리 리스크도 있고요. 여기서 그 아동 노동 착취 이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의식 있는 기업들은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발트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인산철은 코발트를 아예 안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코발트가 급등하더라도 그러면은 대안이 되는 거니까 이 인산철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인산철 배터리가 이쪽 업계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어떤 혁신과 원가 개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인산철과 삼원계를 비교를 하는 건데 지난 5년 동안 이 원가가 계속 좋아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 거의 보세요. 뭐 엄청 떨어졌죠. 지난 5년 최근 것까지 계산을 하면 한 뭐 30%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5년 전에 비교해서. 근데 삼원계만 혁신을 했던 게 아니라 인산철 역시도 그거 이상으로 혁신을 한 겁니다. 예, 멈추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LFP 배터리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 인산철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저가차, 중저가, 뭐 대략 3천만 원대 이하의 차량에서는 인산철 배터리가 지금 경쟁력이 있고요.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세요. 앞에서 제가 중요한 모델이라고 간과하고 있지만 중요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홍광. 이것도 인산철을 배터리에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가격이 600만 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 혁신이 있었느냐? 이 BYD가 보여주는 건데요. 셀 투 팩 기술입니다. 본인들은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부르는데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뭐냐 하면 배터리 팩에서 모듈 파트를 아예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에서 바로 셀만 가지고 팩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에는 물론 기업이 노력을 많이 해서이기도 하고 이 인산철 자체가 화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모듈을 생략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아직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듈을 생략했을 때 혹시 모를 이 화재 가능성이 더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 화재 가능성이 낮은 이 인산철에서 이런 기술 혁신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 팩 안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됐거든요. 그래서 모듈을 없앰으로써 그 안에 더 많은 배터리를 채워넣을 수가 있겠죠.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퍼포먼스가 좋아지겠죠. 네. 그게 이제 인산철에서 있었던 중요한 혁신이고 이거를 주도한 기업이 바로 BYD입니다.
BYD, 뭐 CATL입니다. 근데 네. 예. 네. 예. 근데 이게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에너지 밀도가 낮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영하의 온도에서 배터리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단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 그래서 주행 거리가 짧다는 거는 사실은 그 충전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 지금 아까 이미 모델 한이 600km를 가잖아요. 600km는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해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니면 한 3-4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면 되는 거리죠, 보통의 유저들한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하루 24시간 저희 차 오너 중에서 여러분들 여쭤보면 운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주차하는 시간이 하루에 20시간이 넘지 않습니까? 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충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하루에 20시간을 주차할 때 그중에 1시간 정도를 충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습관의 문제이고 관행인 것이죠. 그 지금 주행 거리가 600km가 났는데 여기서 과연 이미 이 LFP 배터리로 600km를 달성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주행 거리가 문제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량의 문제 역시도 이미 가속도 제로 100이 4초를 달성을 했는데 '과연 중량이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거예요.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 북부 지방이. 동베이 지방 굉장히 추운데 그 지역에서 그 전기차 모델이 LFP 배터리를 장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모델에 주행 거리가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30% 50% 까지도 감소를 한대요, 영하 -10도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 같은 지역, 그다음에 베이징, 뭐 허베이 이런 지역에서는 LFP 배터리가 별로 인기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전 세계 인류의 대부분은요. 평생 1년 내내 영상의 온도에서 삽니다. 네. 영상의 온도에 삽니다. 제가 인제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서울이 이 -6도까지 갈 때 다른 지역은 어떨까 한번 봤어요. 상해는 5도, 영상 5도, 뉴델리는 뉴델리가 여기 있죠. 인도의 대표적인 도시죠. 뉴델리는 13도, 방콕은 여기 있습니다. 동남아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죠. 29도. 그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는 11도. 우리가 되게 추운 데에 사는 거죠. 대부분의 생각할 때 많은 인구들은 사실은 따뜻한 지역에 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 LFP 배터리의 단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1년 내내 영하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먹힐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예. 특히 이머징 국가에 잘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득이 낮으니까 차가 싸야 돼요, 전기차가. 근데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차를 싸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홍광 미니 EV 같은 경우 600만 원이잖아요. 심지어는 인도조차도요. 인도 같은 지역에 평균 차량 가격이요. 판매 가격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600만 원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예. 인도는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 좀 더 높죠. 방콕 같은 경우는 훨씬 높고. 이런 지역에 왜 안 될까요? 예. 예. 물론 제가 다 체크를 해 보면 아직 그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충전 인프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보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쪼끔만 이게 인프라만 갖춰지면 이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이 몰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마 이런 걸 생산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생산을 하겠죠, 이머징 국가 쪽에. 그죠? 이머징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석유가 없어요. 인도 석유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석유를 사실은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예. 베트남도 석유가 없어요. 이런 나라들은 전기차로 가면 너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LFP 배터리는 따뜻한 남쪽 나라, 그리고 이머징 국가에 잘 맞는 배터리가 되겠다. 반면에 삼원계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지역, 뭐 한국 같은 지역, 뭐 유럽 같은 지역, 유럽도 아주 춥지는 않은데 북부 이렇게 북쪽으로 저기 스캔디나비아 이런 데로 가면 춥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삼원계가 먹힐 것 같고, 어 남쪽 적도 인근 이런 쪽에서는 LFP 배터리가 더 많이 먹히겠다. 이런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는 또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아마 한 50분 이상 걸릴 것 같네요. 네. 배터리 제조 생태계가 이미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상품들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봤죠. 그 배터리 생태계는 바로 중국과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 이게 지금 명확해졌어요. 그 배경은 한국과 중국이 일찍 투자를 했어요. 특히 중국은 정말 많은 투자를 했고, 국가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서플라이 체인 배터리 산업의 그 각 세부 영역에서 중국에서 리딩 기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한국도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일본은 어떻지? 일본이 원래 배터리 종주국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 어느 기업도 배터리에 열성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소위 인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오히려 지금의 대세 메인스트림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본이 상당히 존재감이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열려있는 산업이 열려있는 배터리 산업에서 성장이 열려있는 배터리 산업에서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 됐다. 예, 이게 지난해를 거치면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대량 생산이 너무 어려워요. 양산이 어려워서 니오가 2022년에 생산한다는 것도 그건 사실 전고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 콰이자이고요. 실제로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차량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려면 한 5년, 6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인제 기본적인 컨센서스이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이 증거들, 배터리 생산한 설비가 중국이 엄청 많죠.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60%를 차지하고 30% 정도는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지금 이 산업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었는데 혹은 잘하고 싶은데.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전 세계 이 큰 시장에서 꼭 1등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상위권에 유지를 하는 것만 해도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일본도 못하고 뭐 대부분 못하잖아요. 유럽도 대부분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산업의 중심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자랑스러워하셔도 돼요. 네. 중국은 전기차 판매 대수가 2025년이 되면 50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뭐 UBS가 약간 뭐 공격적으로 숫자를 줄 수도 있지만 대략 뭐 비슷한 것 같아요. 500만 대라는 숫자는 대단한 거죠. 한국이 1년에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가 1년에 한 150만 대 팔리는 거니까, 그쵸? 3배 이상의 전기차가 퓨어 전기차가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팔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 트렌드. 그러니까 진짜 전기차 매력적인 모델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보조금 이슈가 이제는 없어요. 이 보조금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됩니다. 예. 전기차 자체로 매력적인 그 자체로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기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근데 올해부터는 아마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어 LFP 우리가 좀 무시했던 인산철 계열의 인산철 배터리들이 다시 활황을 지금 띠고 있다. 어 그리고 한국과 중국 중심으로 배터리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제가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음 네. 질문들 쪼끔 보면 네. 그 타이거 아마 그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상품 중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어 어 그 ETF에 대한 차이나 EV ETF에 대한 질문이 좀 많으신데요. 음 예 그러니까 그 상품이 가장 잘 중국을 대변을 하는 것이죠. 예. 아 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ETF 상품들이요. 어떤 것들은 무늬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산업의 핵심을 담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품은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주요 기업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의 뭐 그 상품의 인덱스의 추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품 그 자체는 굉장히 긴밀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서 나중에 또 뭐 추가적으로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사례인데 중국에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BYD가 있죠. 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또 워런 버핏이 오래전에 투자한 기업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비저너리로 많이 왕チェン프라는 창업자가 하이라이트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아 이 회사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참 뭐랄까 이 오래전부터 이 차를 봤는데 차가 안 예뻐요. 디자인이 별로고 퍼포먼스도 별로고 근데 비싸죠. 그래서 실망스러운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이상 이 회사가 사실 이 회사는 테슬라보다 더 역사가 길다고 할 수가 있죠. 전기차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회사인 것이죠.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행 경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쌓이고 쌓이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직 계열화.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 산업 생각하시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 엔진 정도만 그 완성차 업체가 만들지 나머지 부품은 거의 조달을 해요. 근데 그게 메이크 센스한 게 이미 산업이 성숙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기차는 다릅니다. 전기차는 이제 산업이 형성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좋은 서플라이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도를 해서 중요한 부품을 다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가장 적합하게. 그쵸? 그런 노력을 해야만 차가 좋아지는 것이고요. 이게 여기 지금 보이는 완성차의 분업 체계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게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아마 산업들이 다 이미 정착이 될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기업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혁신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그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겠죠. BYD는요. 배터리를 한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전기 모터도 합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 IGBT도 본인들이 설계를 해요. 예.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겠죠. 하지만 각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잘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걸 좋은 거를 갖다 쓸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역사 이런 수직 계열화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차가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 늦긴 했는데 그래도 이 내공이라는 게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델 한 그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해는 신모델 사이클이 시작될 거다. BY가 만든 배터리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신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이 플랫폼도 올 하반기부터 신형 플랫폼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더 플러스가 있겠죠.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지난 BYD 과거 모델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주행거리 뭐 400 그쵸? 뭐 이 정도. 뭐 제로 100도 뭐 5초, 뭐 11초, 뭐 14초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
그 지금 나온 한 모델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회사는 CATL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좌장입니다. 네, 최리더이고요. 이 회사를 정점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R&D를 열심히 하고요. R&D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계열사들, 계열사는 아닙니다. 관계사, 그 뭐랄까, 또 다른 협력업체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락인을 시키는 거죠. 우리 걸 이용하는 대신에 우리랑 같이 우리만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중국 배터리 산업을 이끈 장본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요. 인산철도 잘하지만 NCM도 잘하고, 그러니까 삼원계도 잘하고, 인산철도 잘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 회사의 창업자가 바로 이제 쩡이라는 회사 사람인데, 여기 보이는 분입니다. 네, 창업자이시고 중국 과학원 이학 박사 출신이고 오랫동안 거의 뭐 배터리에만 업력 자체가 배터리에서 에서만 쌓인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고향에 와서 회사를 세운 게 바로 CATL입니다. 예. 이게 이름을 아마 한국 분들은 이거를 뭐죠? 영덕 시대 이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영덕이라는 게 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젠성에 있는 닝더시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스다이는 사실은 그 컨템포리라는 거의 번역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젠성 닝더라는 굉장히 가난한 시에서 낳은 시대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이 CATL 본사인데요. 이 본사 요것만 보면 되게 여기 주변 도심에 있는 거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 이 시골에 있는 곳이고 이게 다 자기들 공장이고요. 논밭 있는데 예. 닝더라는 시는 굉장히 사실 가난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CATL이 있으면서 탈바꿈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닝더시 혹은 푸젠성의 성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서기 입장에서는 너무 예쁘겠죠, 이 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뭐 각종 뭐 인프라를 깔아준다거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세금 감면을 해준다거나 예, 관료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죠. 예.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알려졌는데 이 회사의 경쟁력은 뭐냐면요. 저렴한 원가 경쟁력이죠. 그쵸? 첫 번째로.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캐펙스가 글로벌 피어보다 30% 저렴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만 대략 싸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모두가. 그리고 선순환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이 회사는 그 배터리 사이클이 여러 번 업앤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한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은 적자를 본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한 번도 예외 없이 흑자를 봤어요. 예. 돈을 계속 벌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투자 재원이 되었던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인재를 많이 채용을 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 배터리 인력들도 많이 가 있어요. 예, 한국에서 스카웃을 많이 해갖고 보통 연봉을 3배, 4배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물론 일본인들도 있고 지금 시애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순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는 합니다만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엔지니어가 중국은 당연히 비용은 저렴할 것이고 엔지니어 수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회사의 몇 배에 달하는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배터리라고 한 거는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그 모델마다 다르고 브랜드마다 다르고 또 뭐 연도마다 다르고 이거를 스펙을 다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베리피케이션도 해야 되고 아무튼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이거는 결국 인력 싸움이 되는 거죠. 좋은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CATL은 그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과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그룹과 협업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배경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네. 세 번째 기업은요. 그
예, 그 우시 리드라는 회사입니다. 한국말로는 선도지능 이런 기업인데, 우선은 이 회사가 몸담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배터리 장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CATL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누군가한테 사야 되겠죠. 본인들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또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싸게 만들려면 배터리 공장이 저렴해야 되고, 배터리 공장이 저렴하려면 장비가 저렴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렴한 장비를 중국 기업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터리 장비가 굉장히 시크리컬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자본재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국면이 좀 다르죠. 너무 성장이 좋은 거죠. 예. 지금 뭐 2배, 3배 이렇게 간다는 게, 우리가 보통 전기차의 성장을 앞으로 2030년까지 10배 간다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많은 성장이 필요한 건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수많은 배터리 혁신 기술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뭐 테슬라가 건식 배터리를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전고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이냐면 배터리 장비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예,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그거에 맞춤형 장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터리 산업에서는 장비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자본재에서는 6년, 7년, 뭐 10년을 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3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겠죠. 계속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배터리 장비 산업이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시리드라는 기업과 선전잉어라는 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우시리드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배터리 장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턴키로, 그러니까 이 배터리 어셈블리 입장에서 하나하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통째로 사서 바로 이게 키를 돌리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 그쵸? 턴키 솔루션 회사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두 회사예요. 현재로서는 우시리드랑 선전잉어 이 두 회사만 턴키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회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쟁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엔지니어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회사 역시도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죠. 한때 리딩을 했던 독일의 만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상장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비해서 엔지니어 수가 거의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수많은 배터리 회사랑 만나서 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거기 다 투입이 돼야 되는데, 결국 머릿속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힘들겠죠. 예. 이런 또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 뭐 덕분에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만츠 같은 회사는 사실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거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몇 개 이제 기업들을 UBS 자료를 통해 좀 보여드리는 건데, 뭐 우시리드 같은 경우가 턴키 솔루션, 턴키 딜리버리가 가능하다. 잉어 정도도 가능하고, 보시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미드엔드, 백엔드 각 분야마다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뭐 우시는 뭐 거의 다 하고요. 그다음에 잉어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근데 보시면 일본 기업도 있는데 뭐 거의 못해요. 그냥 한두 정도의 장비만 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예. 이게 의미가 있겠죠. 지금처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생 기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SKI라든지, 유럽에서는 뭐 놀스보트라든지 아예 기반이 없던 회사가 갑자기 등장을 했다거나, 중국에서도 뭐 S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어셈블리 입장에서는 턴키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중국의 두 회사이다.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EV 에너지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 회사는 전기차와 관련된다기보다는 그 중국의 배터리 산업의 심도, 다양성을 좀 보여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선전에 있는 저기 광동성에 있는 후이조어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잘하는 거는 뭐냐면 마이크로 배터리 혹은 1차 전지 잘하고요. 심지어는 이 회사가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된 또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배터리를 참 많이 쓰죠.
더 많이 쓰는 것이고 마이크로 배터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를 씁니다. 네,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예. 우리는 배터리 회사라고 하면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전기차 인제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면은 가전에 들어가는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 중국 기업들은 다 한국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에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기업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중국에. 2 위권, 그러니깐 여러모로 CATL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상당히 그래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들, 고션이라든지 뭐 써누다라는 기업이 있고요. 양극재에는 베이징 이스프링, 뭐 음극재는 푸타일라이, 뭐 분리막은 윈난 뉴에너지, 전해질 같은 경우는 캠캠, 뭐 틴치, 리튬 같은 경우는 칸펑, 충전 쪽에는 칭다오에 있는 티국 같은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CATL과 협력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테슬라가 중국에서 30% 더 저렴한 모델 3를 생산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질문을 쪼끔 답을 드릴게요. 만약 현재 한국에서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을 더 진행한다면 LFP 배터리가 전망이 좋을까요? 네. 충분히 좋은 질문이신데 어 이 삼원계 쪽 하이니켈 이 분명히 중요한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스트림이 될 건데 이게 시장을 다 장악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인산철 배터리가 충분히 필요한 퍼포먼스를 다 갖췄어요. 그리고 로엔드 쪽에서는 여전히 가격 갭이 큽니다. 예. 로엔드 차량에서 여러분 뭐 굳이 차량이 뭐 중량이 중요하고 주행 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한 500km 이상만 되면 로엔드에선 충분히 먹힐 것 같은데요. 예. 시장에 따라서 충분히 시장이 형성이 사이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3원계다. 맞습니다. 3원계가 메인스트림이고 하지만 지금 예상컨대 전체 시장에서 한 30에서 40% 정도는 여전히 인산철이 차지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머징 국가에서 만약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어 약간의 더 업사이드 있는 것 같고요. 물량 기준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계속 인산철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에 예.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겨울철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지역에 따라서 타겟팅을 달리하면 된다는 그게 솔루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듣기로는 테슬라의 모델 3 이 LFP 배터리가 성능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테슬라가 충분히 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 배터리를 장착하다 보니까 이 다른 모델과는 달리 테스팅하는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았다. 근데 만약에 테슬라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가 시간을 갖고 했었다라면 굉장히 그래도 뭐랄까 많이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또 제가 듣기로도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충분히 데운다거나 물론 이제 데우면서 성능이 떨어지겠죠. 예. 주행 거리가 짧아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해결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참 전고체에 대한 질문이 또 계속 계신데요. 어 예.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가끔씩 뉴스로 나오면서 많이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뷰는 그리고 인제 일본에 도요타가 한다고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도요타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나중에 약간 경영 케이스 스터디에서 약간 실패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요타라는 회사가
너무 먼 미래의 기술을 에 집착을 한 거죠. 뭐 전고체가 그렇고 수소 연료도 지금 대중화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추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생태계가 따라오지를 않았어요. 예.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따라 붙으면서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메인스트림인 리튬 이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해액을 액체로 쓰는 현재의 그 메인스트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전략적인 미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고차 배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에너지 밀도가 뭐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만 되면 정말 대박인 거죠. 그렇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양산입니다. 양산. 그 기술이 연구실 대학에서 나오더라도요. 그게 양산까지 적용되는 데는 정말 멀고 먼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전에는 저희가 섣불리 그거를 긍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전고체 배터리의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도요다가 하고 있는 황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습도에 약해요. 황이란 물질이 원래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클린룸들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황화물 자체는 유독가스를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걱정을 해서 전고체로 가겠다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액체 전해질을 쓰지 않고 할 경우에는 이게 양극재와 음극재와 그걸 잘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밀한 프레싱 머신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이 되더라도 아마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양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나? 예, 나중에 양산 기술이 좀 더 본격화가 되면 그때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전고체가 메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기존에 있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메인스트림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잘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니오가 전고체를 장착한 전기차를 2022년 말에 런칭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아마도 예상컨대 대부분의 언론이 얘기를 합니다. 예상컨대 그 배터리는 CATL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전고체라고 하면 도요다만 생각했거든요. 도요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CATL이 또 나와서 전고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종류의 전고체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죠. 지금 배터리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 CATL 혹은 한국의 LG화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고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죠. 다만 양산 기술이라든지 뭐 등등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지난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또 뛰어들겠죠. 예. 그래서 기업 활동에서는 지금의 메인스트림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메인스트림 기술을 퍼스트 무버가 아니더라도 패스트 팔로워가 돼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만 되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차차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중요한 메인스트림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주식 투자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타이거 차이나 뭐 EV ETF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 거기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생각이 되고 어 그러니까 재미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전기차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브랜드 회사들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테슬라라든지. 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정작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은 잘 모르세요. 당연한 게 재미가 없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 분리막 이런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그 자체로 투자를 하셔도 뭐 사도 되고 뭐 팔아도 되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집합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더 이렇게 뭐랄까요? 편의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차이나 펀드, 아시아 펀드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그렇게 익스포저를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운영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서 여러분께 글로벌 투자 지식과 또 인사이트를 나눠 줄 수 있도록 2021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